작은 아시아 국가가 뭘 하겠습니까? 이 한마디가 나오자 워싱턴 전략회의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압박하면 굴복한다. 제재하면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이게 강대국들이 수십 년간 믿어온 공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공식이 유독 통하지 않는 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시하자 준비했고 압박하자 대체 불가능해졌습니다. 더 이상했던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강자에게는 냉정했지만 약자에게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연도 미담도 아닙니다. 한 나라가 150년 동안 유지해온 태도의 역사입니다. 지금부터 강대국들까지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었던 이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무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야누시 코발스키입니다. 폴란드 국방부에서 20년 동안 무기 조달을 담당해 왔어요. 레오파르트 전차도 제가 도입했고 F-16 전투기 계약도 제가 검토했습니다. 유럽과 미국 무기 시스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죠. 2022년 2월 24일 아침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터졌어요. 러시아 탱크들이 국경을 넘었고 키이우를 향해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전체가 충격에 빠졌어요. 우크라이나 바로 옆이 우리나라니까요. 국방부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국방장관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군사력을 2년 안에 2배로 늘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차가 필요하고 자주포가 필요하며 전투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죠. 그것도 빨리요. 저는 즉시 유럽 방산업체들에 연락했습니다. 독일의 라인메탈, 프랑스의 네스터, 미국의 제너럴 다이내믹스까지 전부 문의했어요. 답변은 비슷했습니다. 가능하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였죠. 독일 업체는 5년 후 인도가 가능하다고 했고 미국 업체는 7년을 제시했습니다. 5년이요? 7년이요?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인가요? 전쟁이 당장 옆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말입니다. 답답했어요. 그때 젊은 직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한국 업체는 어떠냐고 물었어요.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한국이요? 작은 아시아 국가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유럽 강국들도 못 만드는 물량을 말이죠.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일단 만나보기로 했어요. 어차피 거절하더라도 신뢰될 건 없으니까요. 한국 현대로템과 한화디펜스 담당자들이 바르샤바로 날아왔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선 그들은 예상과 달랐어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저는 우리 상황을 설명했어요.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문, FA-50 전투기 48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언제 인도 가능하냐고요. 한국 측 대표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답했어요. 첫 번째 배치는 6개월 안에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6개월이요? 저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6년이 아니라 6개월이라고요? 네, 6개월입니다. 그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회사라고 말했죠.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20년 경험상 그런 약속은 불가능했으니까요. 하지만 계약서에는 명확했어요. 6개월 이내 첫 인도 지연 시 위약금 지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동료에게 말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약속이라고요. 분명 못 지킬 거라고 했습니다. 동료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폴란드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도입 계약이었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혹시 잘못된 결정을 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계약 후 3주가 지났습니다. 유럽 방산업계에서 소문이 퍼졌어요.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대량으로 산다는 소식이었죠.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독일 동료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야누시, 정신 차리라고 했습니다. 한국 업체들은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죠. 납기를 못 지킬 거라고 경고했어요. 프랑스 친구도 비슷했습니다. 유럽 무기를 버리고 아시아 제품을 선택하다니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불안했어요.
20년 경력 동안 한 번도 아시아 업체와 일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밤마다 계약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6개월 인도라는 문구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국 측에서 이메일이 왔어요. 생산 일정표였습니다. 전차 조립 라인이 가동됐고 자주포 부품 제작이 시작됐으며 전투기 정비가 진행 중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사진도 첨부돼 있었습니다. 사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공장 내부가 보였어요. 거대한 전차들이 조립 라인에 줄지어 있었고 수많은 기술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진짜 만들고 있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물량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혹시 다른 나라 물량 사진을 보낸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접 가보기로 했죠. 창원이라는 도시로 날아갔습니다. 한국 남쪽에 있는 공업도시였어요. 공항에서 공장까지 차로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인상적이었어요. 거대한 공장들이 즐비했고 크레인들이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현대로템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규모에 압도됐어요. 축구장 수십 개를 합친 크기였습니다. 안내를 받아 조립 라인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본 광경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K2 전차들이 동시에 20대나 조립되고 있었어요. 각 라인마다 기술자들이 붙어서 작업하고 있었고 용접 불꽃이 사방에서 튀고 있었으며 거대한 크레인들이 포탑을 들어올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전쟁터 같았어요. 안내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중 절반이 폴란드 물량이라고 했어요. 3교대로 24시간 가동 중이며 주말도 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목표는 약속 날짜보다 2주 빠른 인도라고 강조했어요. 2주 빠르게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약속도 지키기 힘든데 더 빨리 보낸다고요? 담당자가 웃었어요. 우리는 항상 약속보다 빠르게 인도한다고 답했습니다. 이게 우리 방식이라고 했죠. 품질 관리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완성된 전차들이 하나씩 테스트를 받고 있었어요. 엔진 가동 테스트, 포탑 회전 테스트, 사격 통제 시스템 점검까지 항목이 수백 가지였습니다. 한 대당 72시간 동안 검사한다고 했어요. 놀라운 건 불량품 처리 방식이었습니다. 조그만 결함이라도 발견되면 해당 전차는 즉시 라인에서 빠진다고 해요. 수리해서 다시 투입하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 물었어요. 담당자가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전차는 생명을 싣는 장비라고 했어요. 폴란드 군인들이 탈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탄다고 생각하면 절대 타협할 수 없다고 강조했죠.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녁에 공장장을 만났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분이었어요. 우리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식사 중에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만들 수 있느냐고요. 공장장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목숨처럼 지킨다고 하셨어요. 한 번이라도 약속을 어기면 다시는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믿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정신이라고 덧붙이셨죠. 조상들이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공장장님이 설명하셨습니다. 150년 전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당시 조선이라는 나라가 강대국 압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굴복하지 않았다고 하셨죠. 그 정신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왔다는 겁니다. 압박받아도 기준을 낮추지 않고 어려워도 약속을 지키며 손해를 봐도 명분을 지킨다는 거였어요. 그게 우리 DNA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공장 불빛이 여전히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밤 10시인데도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6개월 약속이 진짜일 수도 있겠다고요. 폴란드로 돌아온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첫 번째 배치가 준비됐다고 했습니다. K2 전차 10대를 먼저 보낸다고 했죠. 약속한 6개월보다 3주 빠른 시점이었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약속을 지켰어요. 아니, 약속보다 빨랐습니다. 저는 즉시 국방장관님께 보고했어요. 장관님도 놀라셨습니다. 유럽 업체들은 항상 납기를 늦추는데
한국은 오히려 앞당겼다고 감탄하셨죠. 전차들이 그디니아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수송선에서 하나씩 내려지는 모습을 직접 봤어요. 검은색과 녹색 위장 무늬의 전차들이 햇빛을 받아 빛났습니다. 아름다웠어요. 검수를 시작했습니다. 외관 점검, 엔진 가동, 포탑 작동, 사격 통제 시스템까지 전부 확인했어요. 72시간 동안 쉬지 않고 검사했습니다. 결과는 완벽했어요. 단 하나의 결함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폴란드 기갑부대 사령관님이 시승하셨습니다. 30분 동안 직접 운전해 보시고 내리셨어요. 표정이 밝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써온 레오파르트보다 낫다고 평가하셨어요. 특히 기동성과 사격 정확도가 탁월하다고 칭찬하셨죠. 그런데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진 5명이 함께 왔어요. 3개월 동안 폴란드에 상주하며 교육하겠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에 없던 내용이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한국 기술진 팀장이 답했어요. 전차를 파는 게 아니라 파트너가 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 군인들이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책임진다고 했죠. 계약서에 없어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어요.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은 매일 아침 7시에 나타났어요. 폴란드 군인들과 함께 정비하고 함께 점검하며 함께 훈련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몸으로 보여줬어요.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폴란드 정비병 하나가 실수로 엔진 부품을 잘못 조립했어요.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즉시 달려왔어요. 하지만 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다시 보여줬어요. 어디서 실수했는지 설명하고 올바른 방법을 시연했으며 정비병이 직접 다시 해볼 때까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 정비병이 나중에 저한테 말했어요. 저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은 처음 봤다고요. 그때 궁금해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어느 날 저녁 팀장에게 술 한잔하자고 했습니다. 바르샤바 구시가지 펍에서 맥주를 마시며 물었어요. 팀장이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 이야기를 꺼냈어요. 10년 전 필리핀이 한국 호위함을 샀다고 합니다. 당시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다고 했어요. 전 세계가 멈췄지만 한국은 약속을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4개월 일찍 배를 보냈다고 해요. 거기에 마스크 수만 장을 선물로 실어 보냈다고 합니다. 계약서에 없던 물건이었죠. 왜 그랬느냐고 물었더니 팀장이 답했어요. 필리핀 해군을 우리 가족처럼 생각했다고요. 그 후 필리핀은 한국 무기만 샀다고 합니다. 호위함을 추가로 샀고 경비함도 샀으며 전투기까지 샀어요. 심지어 아직 개발 중인 KF-21이라는 최신 전투기까지 세계 최초로 주문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뢰 때문이라고 팀장이 말했습니다. 한번 약속을 지키면 계속 지킨다는 걸 필리핀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게 한국이 세계에 파는 진짜 상품이라고 말했어요. 맥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파는 건 전차가 아니었습니다. 신뢰를 팔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었어요. 팀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150년 전부터 시작됐다고 해요. 조선이라는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프랑스와 미국이 조선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군사적으로는 졌지만 굴복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약도 맺지 않았고 항구도 열지 않았으며 기준을 낮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손해를 봤지만 전례는 남기지 않았다고 강조했어요. 그게 조선의 선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정신이 후손들에게 전해졌다고 해요. 압박받아도 굴복하지 않고 어려워도 약속을 지키며 당장 손해를 봐도 기준은 지킨다는 태도 말이죠. 그게 지금 한국 사람들의 DNA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펍을 나왔습니다. 바르샤바 밤거리를 걸었어요. 별이 많이 보이는 밤이었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과 계약한 건 단순히 무기 거래가 아니었어요. 150년 역사를 가진 신뢰와 계약한 거였습니다.
3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K2 전차 50대가 추가로 도착했어요. K9 자주포 70문도 함께 왔습니다. 모두 약속된 일정보다 빨랐어요. 한국은 계속 약속을 지켰습니다. 폴란드군 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드라프스코 훈련장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했어요. K2 전차의 120호가 불을 뿜었습니다. 2km 떨어진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켰어요. 명중률이 95%를 넘었습니다. K9 자주포는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40km 밖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었어요. 분당 6발을 쏠 수 있었고 자동 장전 시스템 덕분에 사수들이 안전했습니다. 폴란드군 포병들이 감탄했어요. 그런데 유럽 방산업계 반응은 달랐습니다. 독일 언론이 기사를 냈어요. 폴란드가 검증되지 않은 무기를 대량 도입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위험한 도박이라고 비판했죠. 프랑스 방산업체도 비슷한 논평을 냈어요. 나토 회의가 열렸습니다. 브뤼셀에서 열린 국방장관 회담이었어요. 저도 수행원으로 참석했습니다. 회의 중에 독일 국방장관이 질문을 던졌어요. 폴란드는 왜 유럽 무기 대신 아시아 무기를 선택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우리 국방장관님이 명확하게 답하셨습니다. 시간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유럽 업체들은 5년에서 7년을 요구했지만 한국은 6개월 만에 인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강조하셨죠. 휴식 시간에 노르웨이 대표가 다가왔습니다. 조용히 물었어요. 한국 무기 품질이 정말 괜찮느냐고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기대 이상이라고 말했어요. 납기도 빠르고 품질도 훌륭하며 기술 지원도 완벽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르웨이 대표가 메모를 했습니다. 자기네도 방공 시스템이 필요한데 한국 제품을 검토해보겠다고 했어요. 루마니아 대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불가리아 대표까지 명함을 건넸어요. 조용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폴란드로 돌아왔습니다. 국방부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어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 실전 배치가 결정됐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 부대에 우선 배치한다고 했죠. 배치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한국기술진 팀장이 저를 찾아왔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들었어요. 팀장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제안을 하나 보냈다고 해요. K2 전차의 폴란드 현지 생산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술 이전을 해주겠다는 거였어요. 폴란드에 공장을 짓고 폴란드 노동자들이 직접 만들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놀라웠습니다. 보통 무기 수출국들은 기술을 절대 안 넘겨줘요. 독점하려고 하죠. 그런데 한국은 반대였습니다. 오히려 기술을 나누려고 했어요. 왜 그러느냐고 물었습니다. 팀장이 답했습니다. 폴란드를 진짜 파트너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한국만 이익 보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관계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가 강해져야 유럽이 안전하고 유럽이 안전해야 세계가 평화롭다는 논리였어요. 계산이 다르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단기 이익을 계산했어요. 얼마나 팔고 얼마나 버느냐를 따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장기 관계를 계산했어요. 지금 나누면 나중에 함께 크다는 믿음이었죠. 팀장이 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국이 약자를 대하는 방식을 설명하고 싶다고 했어요. 동티모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작은 섬나라인데 한국 평화유지군이 파견됐다고 해요. 한국군이 그곳에서 뭘 했는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싸우지 않았다고 해요. 대신 도로를 건설했고 병원을 지었으며 학교를 세웠다고 합니다. 정수시설도 설치했다고 했어요. 군인들이 건설 노동자처럼 일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국도 과거의 약자였기 때문이라고 팀장이 말했습니다. 전쟁 후 폐허였던 시절 세계의 도움을 받았다고 해요. 그 은혜를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는 자기들이 도울 차례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더 깊은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정체성 선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국은 강해졌지만 강대국처럼 행동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는 겁니다. 힘으로 누르지 않고 함께 가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어요. 그날 밤 오래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강자에게 냉정했어요. 굴복하지 않고 기준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약자에게는 관대했어요. 조건 없이 돕고 진심으로 함께했습니다. 이게 한국의 정체성이었어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에게 고객이 아니었어요. 파트너였습니다. 아니,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나누고 함께 성장하려는 거였죠. 150년 전 굴복을 거부한 정신이 지금은 다른 나라를 존중하는 태도가 된 겁니다. 계약 1년이 지났습니다. K2 전차 180대 전부가 인도됐어요. K9 자주포 212문도 완료됐고 FA-50 전투기 48대도 도착했습니다. 한국은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았어요. 모든 납기를 지켰고 심지어 대부분 일정보다 빨랐습니다. 폴란드군 전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토 합동훈련에 참가했을 때 다른 나라 장군들이 놀랐어요. 폴란드군 기동 속도와 화력이 유럽 최고 수준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변화였어요. 유럽 각국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노르웨이가 한국산 방공 시스템을 샀어요. 루마니아가 K9 자주포를 주문했고 체코가 관심을 표명했으며 에스토니아가 K2 전차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가 증명해 보인 겁니다. 그때 중요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바르샤바에서 한국 대표단과 만났어요. 2차 계약 논의였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추가 주문을 원했어요. K2 전차 100대를 더 사고 싶었고 전투기도 추가하고 싶었으며 군함까지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측이 제안을 들고 왔습니다. 놀라운 내용이었어요. K2 전차 폴란드 생산 라인 구축을 구체화하겠다고 했습니다. 5억 유로를 투자해 폴란드에 공장을 짓겠다는 거였어요. 3,000명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거기다 연구개발센터도 세우겠다고 했어요. 한국과 폴란드 엔지니어들이 함께 차세대 전차를 개발하는 겁니다. 기술을 완전히 공유하겠다는 의미였죠. 유럽 어느 나라도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국방장관님이 감동하셨어요. 회의 후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야누시, 1년 전 자네가 한국과 계약하자고 했을 때 나는 반신반의했다고 하셨어요. 솔직히 실패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고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약속을 전부 지켰고 품질은 기대 이상이었으며 지원은 완벽했다고 평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폴란드를 진짜 파트너로 대해줬다고 강조하셨어요. 그날 저녁 한국 대표단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전통 폴란드 요리를 대접했어요. 피에로기와 비고스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한국은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고요. 한국 대표단 단장이 천천히 답했습니다. 우리는 기억한다고 했어요. 약자였던 시절을 잊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강해졌지만 강자처럼 행동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했죠. 그러면서 한국 전쟁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1950년 전쟁이 터졌을 때 폴란드가 의료 지원단을 보냈다고 해요.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폴란드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한국에 가서 부상병들을 치료했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한국 사람들이 기억한다고 했어요. 70년이 지났지만 잊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계약도 단순한 장사가 아니라 은혜를 갚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어요. 함께 어려웠던 나라들이 이제 함께 강해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70년 전 일을 기억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요? 대부분 국가는 이익만 계산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역사를 기억하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신뢰를 가장 큰 자산으로 생각했어요. 단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에는 정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했어요. 영어로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라고 합니다. 가족이 아니어도 가족처럼 대하는 마음이라고 설명했어요. 한 번 인연을 맺으면 끝까지 책임지는 문화라고 했습니다. 폴란드와 한국이 이제 정으로 연결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려는 거라고 했어요. 폴란드가 잘 되어야 한국도 기쁘고 폴란드가 안전해야 한국도 안심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20년 동안 무기 조달 일을 하면서 이런 관계는 처음이었어요. 유럽 업체들은 계약서대로만 했습니다.
미국 업체들은 이익을 우선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150년 전 굴복을 거부한 나라가 지금은 신뢰를 수출하고 있었어요. 힘으로 세상을 누르는 대신 약속으로 세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당장 손해를 봐도 장기 관계를 선택하고 혼자 이익 보는 대신 함께 성장하는 길을 택했어요. 이게 새로운 강대국의 모습이구나 싶었습니다. 군사력으로 위협하지 않고 경제력으로 지배하지 않으며 기술력으로 독점하지 않는 나라 말이죠. 대신 신뢰로 파트너를 만들고 약속으로 세상을 움직이며 함께 성장하는 길을 가는 나라였습니다. 2차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했어요. K2 전차 추가 100대, K9 자주포 100문, 천궁 방공 시스템 8개 포대, 그리고 한국형 차기 전투기 KF-21까지 총 200억 유로 규모였습니다. 폴란드 역사상 최대 무기 계약이었죠. 유럽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독일 언론이 강하게 비판했어요. 폴란드가 유럽 연대를 저버렸다고 공격했습니다. 프랑스 국방장관도 유감을 표명했어요. 나토 동맹국인데 유럽 무기를 안 산다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경험한 게 있었으니까요. 한국은 약속을 지켰고 품질을 보증했으며 파트너로 대해줬습니다. 유럽 업체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5년을 기다리라고 했고 비싼 가격을 요구했으며 기술 이전은 꿈도 꾸지 말라고 했죠. 브뤼셀에서 긴급 나토 회의가 열렸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님이 참석하셨어요. 저도 수행했습니다. 독일 국방장관이 공개적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폴란드는 왜 유럽 산업을 지원하지 않느냐고 따졌어요. 우리 장관님이 침착하게 답하셨습니다. 유럽 업체들이 1년 안에 전차 180대를 인도할 수 있느냐고 되물으셨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 수 없다는 걸 모두가 알았으니까요. 장관님이 말을 이으셨어요. 한국은 했다고 하셨습니다. 프랑스 국방장관이 반박했습니다. 품질을 장담할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우리 장관님이 자료를 꺼내셨습니다. 폴란드군 평가 보고서였어요. K2 전차 가동률 98%, 레오파르트 전차 가동률 76%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숫자가 말해줬어요. 영국 대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기술 이전도 해주느냐고요. 우리 장관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한국은 폴란드에 공장을 짓고 기술을 완전히 공유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유럽 업체 중 그렇게 하는 곳이 있느냐고 되물으셨죠.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유럽 업체들은 기술을 독점했습니다. 비싼 가격에 팔고 부품도 자기들만 공급했어요. 한국은 정반대였습니다. 기술을 나누고 함께 생산하며 장기 파트너십을 제안했죠. 휴식 시간에 노르웨이 대표가 다가왔습니다. 조용히 물었어요. 한국 업체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자기네도 검토하고 싶다고 했죠. 에스토니아 대표도 명함을 건넸어요. 라트비아 대표까지 관심을 보였습니다. 폴란드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장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옳았다고 하셨어요. 한국을 선택한 건 폴란드 안보를 위한 최선의 결정이었다고 평가하셨습니다. 유럽이 뭐라 하든 우리는 계속 갈 거라고 하셨죠. 3개월 후 폴란드 남부 도시에서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K2 전차 생산 공장 착공식이었어요. 한국 현대로템 회장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폴란드 대통령님도 참석하셨어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연설하셨어요. 이 공장은 단순한 생산 시설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한국과 폴란드가 함께 만드는 미래라고 표현하셨어요. 3,000명의 폴란드 노동자가 일하게 되고 수백 명의 엔지니어가 연구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10년 안에 폴란드를 유럽 방산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가진 기술을 전부 공유하고 함께 발전하며 새로운 무기도 공동 개발하겠다고 했죠. 이건 투자가 아니라 동반자 관계라고 강조하셨어요. 대통령님이 답사를 하셨습니다. 한국은 폴란드의 진정한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려울 때 도와주고 함께 성장하며 기술까지 나눠주는 나라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이런 나라가 또 있느냐고 되물으셨죠. 기공식 후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한국 대표단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궁금한데 손해 아니냐고요. 기술을 다 주면 나중에 폴란드가 혼자 만들 수도 있지 않느냐고 말했어요. 한국 회장님이 웃으셨습니다. 그게 목표라고 하셨어요. 폴란드가 스스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게 우리 목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진짜 파트너가 되는 거라고 하셨죠. 혼자 잘 살려는 게 아니라 함께 강해지려는 거라고 강조하셨어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사업 논리와 맞지 않았어요. 기술을 독점해야 계속 팔 수 있는데 왜 나눠주느냐고 물었습니다. 회장님이 천천히 설명하셨어요. 한국의 계산법은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단기 이익이 아니라 장기 신뢰를 계산한다고 해요. 지금 기술을 나눠주면 폴란드가 고마워하고 그 신뢰가 쌓이면 나중에 더 큰 협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함께 성장하면 시장도 커지고 기회도 늘어난다고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이게 한국이 세계에서 배운 교훈이라고 하셨어요. 한국도 과거에 기술을 배워야 했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도와준 나라들에게 감사하고 이제는 자기들이 도울 차례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죠. 공장 건설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한국 건설사들이 투입됐어요. 6개월 만에 건물 골조가 완성됐고 1년 만에 생산 라인이 설치됐습니다. 폴란드 노동자들 교육도 시작됐어요. 한국 엔지니어 100명이 상주하며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 폴란드산 K2 전차가 완성됐습니다.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어요. 한국 기술로 만들었지만 폴란드 노동자들 손으로 조립한 전차였습니다. 시험 가동에 성공했어요.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유럽 각국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비판했던 나라들이 이제는 부러워했어요. 루마니아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K9 자주포 54문을 주문했어요. 체코가 뒤따랐습니다. K2 전차 관심을 공식 표명했죠. 에스토니아 국방장관이 바르샤바를 방문했습니다. 저를 찾아왔어요. 한국 무기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2시간 동안 브리핑을 해줬어요. 성능, 납기, 가격, 기술 지원까지 전부 설명했습니다. 에스토니아 장관이 감탄했습니다. 이건 무기가 아니라 시스템이라고 표현했어요. 단순히 장비를 파는 게 아니라 완전한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 업체들과 완전히 다르다고 평가했죠. 그해 가을 바르샤바 방산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한국 업체들이 대거 참가했어요. 현대로템, 한화디펜스, 한국항공우주산업까지 왔습니다. 전시장이 인산인해를 이뤘어요. 유럽 각국 국방 관계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가장 인기 있던 부스는 KF-21 전투기였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4.5세대 전투기였어요. 스텔스 성능이 있고 최신 레이더를 탑재했으며 가격은 F-35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폴란드가 이미 48대를 주문한 상태였죠. 체코 국방장관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언제 인도 가능하냐고 물었어요. 한국 측이 답했습니다. 계약 후 3년이라고 했습니다. 체코 장관이 놀랐어요. 유럽 업체들은 7년을 제시했는데 한국은 절반도 안 걸린다고 했으니까요. 전시회 마지막 날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님과 한국 방산업체 대표들이 함께 나섰어요.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과 폴란드가 차세대 전차를 공동 개발한다는 내용이었어요. K3라고 이름 붙여진 이 전차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었습니다. 무인 포탑, 능동 방어 시스템, AI 사격 통제까지 최첨단 기술이 집약될 예정이었어요. 한국이 기술을 제공하고 폴란드가 전술 개념을 더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발표가 나왔습니다. 개발이 완료되면 유럽 전역에 판매한다는 거였어요. 한국과 폴란드가 함께 만들어 함께 파는 겁니다. 이익도 나눈다고 했습니다. 폴란드가 무기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독일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유럽 방산업체들과 경쟁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어요. 우리 장관님이 답하셨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대안을 제공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선택지가 많아지면 모두에게 좋다고 말씀하셨죠. 한국 대표가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독점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오히려 기술을 공유하고 함께 발전하며 모두가 강해지는 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한국의 철학이라고 강조했죠. 기자회견 후 개인적으로 한국 대표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2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라고 했습니다. 폴란드가 방산 강국이 되고 유럽이 한국을 주목하며 함께 개발하는 시대가 올 줄 몰랐다고 말했어요. 한국 대표가 웃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고 했어요. 10년 후에는 폴란드가 유럽 방산을 선도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뒤에서 돕고 폴란드가 앞에서 이끄는 구조가 될 거라고 예측했어요. 왜 그렇게 확신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대표가 답했어요. 신뢰가 쌓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2년 동안 한국은 약속을 전부 지켰고 폴란드는 그걸 확인했으며 이제는 서로를 완전히 믿는다고 말했죠.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이게 한국이 세계에 보여주는 새로운 모델이라고 했어요. 힘으로 지배하지 않고 기술로 독점하지 않으며 이익을 혼자 갖지 않는 모델이라는 겁니다. 함께 성장하고 함께 강해지며 함께 이익을 나누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2년 전 저는 한국을 작은 아시아 국가라고 무시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작지 않았어요. 오히려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힘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 힘은 군사력이 아니었어요. 신뢰였습니다. 150년 전 굴복을 거부한 정신이 지금은 약속을 지키는 문화가 됐고, 홀로 버티던 태도가 함께 성장하는 철학이 됐으며 기준을 지키던 원칙이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된 겁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폴란드 공장에서 만든 K2 전차가 100대를 넘어섰어요. 폴란드 노동자들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자문 역할만 하고 있었어요. 목표를 달성한 겁니다. 유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 무기를 도입한 나라가 10개국을 넘어섰어요. 루마니아, 체코,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핀란드까지 줄줄이 계약을 맺었습니다. 폴란드가 증명해 보인 신뢰가 유럽 전역으로 퍼진 거죠. 나토 회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한국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없었어요. 오히려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한국 기술과 유럽 전술을 결합하자는 제안들이 나왔죠. 한국이 사실상 나토 준회원국 같은 역할을 하게 됐어요. 저는 국방부 차관으로 승진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이 성공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폴란드 국방 정책에서 한국이 빠질 수 없게 됐습니다. 매년 수천억 원 규모의 거래가 오가고 수백 명의 기술자가 교류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서울 초대를 받았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주최하는 국제안보 포럼이었어요. 30개국 국방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주제는 새로운 안보 협력 모델이었죠. 한국 국방장관이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21세기 안보는 혼자 지킬 수 없다고 말했어요. 함께 강해져야 모두가 안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술을 나누고 생산을 공유하며 이익을 함께 가져가는 모델을 제시했죠. 폴란드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제가 발표를 맡았어요. 3년간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어떻게 신뢰가 쌓였는지, 어떻게 기술이 전수됐는지, 어떻게 함께 성장했는지 설명했어요. 청중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어요. 터키 대표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왜 기술을 독점하지 않느냐고요. 제가 한국 측이 해준 말을 전했습니다. 독점은 단기 이익이고 공유는 장기 자산이라고 했어요. 인도네시아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개발도상국도 같은 조건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한국 측이 답했습니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겠다고 했어요. 약소국일수록 더 적극 돕겠다는 겁니다. 포럼 후 한국 국방장관과 개인 면담을 했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뭐가 다르냐고 물었어요. 장관님이 천천히 답하셨습니다. 역사가 다르다고 하셨어요. 한국은 수천 년 동안 주변 강대국에 둘러싸여 살았다고 합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같은 나라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압박받았다고 하셨죠. 하지만 굴복하지 않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때로는 졌지만 기준은 낮추지 않았고 손해를 봐도 약속은 지켰으며 혼자였어도 버텨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한국 사람들의 DNA에 새겨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강해졌지만 약자를 무시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셨어요. 과거 자신들도 약자였던 기억이 있으니까요. 도움받았던 걸 잊지 않고 이제는 도울 차례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관님이 덧붙이셨습니다. 한국의 목표는 세계 최강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가 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한국을 필요로 하게 만드는 게 진짜 안보라고 강조하셨죠.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힘으로 지배하는 게 아니라 필요로 만드는 겁니다. 군사력으로 위협하는 게 아니라 신뢰로 연결하는 거예요. 혼자 강해지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밤인데도 불빛이 환했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70년 전에는 폐허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다음 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생각을 정리했어요. 3년 전 저는 한국을 의심했습니다. 작은 아시아 국가가 뭘 할 수 있겠느냐고 무시했죠. 하지만 완전히 틀렸어요. 한국은 작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방법을 알고 있는 나라였어요. 힘이 아니라 신뢰로, 지배가 아니라 협력으로, 독점이 아니라 공유로 세상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폴란드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차를 타고 국방부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K2 전차가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폴란드 국기가 달린 전차였어요. 한국 기술로 만들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우리 거였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보고서를 썼습니다. 서울 포럼 결과를 정리하는 거였어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21세기 새로운 강국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약속으로 세상을 바꾸고 신뢰로 미래를 만들며 함께 성장하는 나라다.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장관님이 읽어보시고 전화를 주셨어요. 잘 썼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어요. 야누시, 자네는 3년 전 결정을 후회하지 않느냐고요. 웃으며 답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계약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폴란드는 없었을 거라고 했어요. 더 중요한 건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힘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신뢰가 더 강한 무기라는 걸 깨달았어요.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게 진짜 승리라는 걸 이해하게 됐습니다. 한국이 가르쳐 준 겁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둡지 않았습니다. 공장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거든요. 폴란드 노동자들이 K2 전차를 만들고 있었어요. 한국이 준 기술로 폴란드의 미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3년 전 나는 작은 아시아 국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은 작지 않았습니다. 힘보다 약속이 강하다는 걸 증명한 나라였으니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한 무기 계약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힘이 아니라 약속으로, 지배가 아니라 신뢰로 세상을 움직이는 나라가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해외 감동 실화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대한민국의 조용하지만 강한 힘, 다음 이야기에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별빛 사연소였습니다.